안녕하십니까. 바라바라 TV입니다. MPO 실무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열리게 된 인문학 강의입니다. 책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성별 다양성 컨설턴트인 마이클 거리안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이 바바라 애니스가 썼던 책이 있어요. 회사 속의 남과 여, 그 차이의 심리학. 이 남녀의 리더십 차이를 남성과 여성의 어떤 뇌과학에서 풀어낸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남성과 여성의 리더십은 뇌에서부터 무슨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는 이 MPO 역량가들을 위한 강의 시간인데요. 저희는 이 남성과 여성의 그 리더십의 근원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요즘 뭐 이 젠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갈등, 차이, 다름, 차별, 어느 쪽의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성별 다양성의 시대에 젠더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마다 의견은 생각은 다 다르실 겁니다. 오늘 아마 여기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해해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또 저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구나. 각자의 생각을 풀어내는 시간으로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젠더를 이해하다. 저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방송을 할 텐데 젠더를 이해하다의 첫 번째 시간. 젠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차 시로 준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동아대학교 문선희 교수님의 젠더에 대한 강의가 있을 거고요. 강의 듣고 나서 묻고 답하고 토크쇼도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동아대학교 문선희 교수님께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더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문선영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만큼 그들이 하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은 모두 다 다르죠. 이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은 법에 저촉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모두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젠더 문제도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차이를 차별화하는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젠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 대상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차이를 차별과 같은 뜻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고방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수한 차별과 혐오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젠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니, 젠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젠더는 여전히 많은 반감을 일으키는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젠더가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법화시키는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성별을 구축해 놓은 질서에 대한 반항이라서 더더욱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그 성의 역할을 견고하게 구분 지어 놓은 전통적인 도덕의 기준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젠더의 반감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별과 젠더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젠더가 궁극적으로 지니는 희망사항 또는 목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분법
공격적인 사고를 넘어서 화해하고 화합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 때문에 젠더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이라는 이 구도를 넘어서려고 하는 태도를 갖거든요. 이러한 지점에서 이른바 아웃사이더로 외면당하는 그 성소수자의 입장, 이러한 것들도 젠더는 이해하고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성소수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들을 우리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그 젠더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서요. 그 젠더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키워드로 해서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의 뜻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젠더라는 단어는 영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젠더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젠더라는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에서 젠더의 뜻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어를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생기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감안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우리말의 정서로 온전히 100% 다 옮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 전공인데요. 시를 번역할 때 이러한 그 문제점을 더더욱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인 젠더를 젠더가 지닌 원래의 의미와 우리말로 옮겼을 때의 의미가 그 뉘앙스나 어감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여건이나 문화적 여건들이 그 속에 놓인 말들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고요. 젠더 역시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여건들 속에 놓인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젠더라는 말은 또 시대와 공간을 또 넘나드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sex, 그 섹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별 이렇게 옮기면서 실제 그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라는 성별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젠더라는 용어는 그 젠더 바로 외래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젠더가 가진 함의가 굉장히 복잡한 거구나.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은 외래어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젠더라는 단어도 그 함의가 굉장히 넓고 풍부하고 깊고 그렇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젠더는 그 성의 구별, 이 성별과는 구분되고 또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구별하는 성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sex, 섹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실체, 그것이 바로 성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구분되는 젠더는요, 그 특정한 사회에서 성별이 떠맡고 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나가느냐의 문제가 바로 젠더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별과 젠더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생물학에서 비롯된 성별은 여성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 담론은 여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담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젠더를 가능하게 한 책을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몬 드 보부아르가 쓴 제2의 성이라는 책입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그 프랑스에서 살았던 소설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에 심취한 또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인 사르트르와도 그 계약 결혼으로도 대단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부아르가 유명한 이유는 여성을 최초로 주체로 강조한 그러한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이 제2의 성은 많은 바이블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페미니즘의 성부자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2의 성이라는 책은 그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그 한 해 전인 1949년에 나온 책인데요. 당시로서는 이 책이 너무 급진적인 탓이었을까요? 출간 당시에는 엄청난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짐작하시듯이 이 책의 제목이 제2의 성인데 제1의 성은 남성, 그리고 그 하위 주체인 제2의 성은 여성,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을 주체적인 존재로 당당히 이야기하는 보부아르의 생각은 1949년 그 당시 남성에게는 물론이고요. 여성에게도 쉽사리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보부아르가 1986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 49년 출간 당시와 그 세상을 떠났을 때 반응은 극과 극이었죠. 불과 40년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1986년에 그 보부아르의 장례식 때 이 제2의 성을 여성 문제를 이해하는 바이블이다, 이러한 찬사까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면 좀 구태의연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 또 일정 부분 해결된 부분들도 좀 있어서 좀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1949년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 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을 주체로 이렇게 설정한 그 대목을 유의해서 보신다면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제2의 성 하면 떠올리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문장인데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그 성별,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젠더를 얘기할 때는 이제 보부아르가 쓴 제2의 성이 반드시 언급되는 이유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보부아르는 젠더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이 활발하게 담론으로 나오고 있게 된 건데요. 자, 보부아르가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성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여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또 이 말도 무슨 뜻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의 현상이라든지 또 하나의 작품을 볼 때도 많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풀어본 해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제 성별이 여성이면 우리는 자라면서 이른바 여성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성스럽다, 그러니까 스럽다라는, 그러니까 성별이 여성인 사람은 살면서 무조건 여성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여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이 자라면서 살아나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나누고 외부와 관계를 맺어 나가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들, 모두 여성이 속한 그 특정한 사회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특성인 성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생물학적인 실체인 섹스와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실체인 젠더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여성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게 되는 그 무수한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들은 여성이라는 섹스, 즉 생물학적인 실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령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분들은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이른바 자아실현, 사회공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또는 나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랑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이런저런 삶에 대한 결정들은 방금 말씀드린 생물학적인 성별, 그런 것들이 결코 내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중요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무엇이 또는 누가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바로 여성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특정 사회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젠더로서의 여성, 바로 그 여성이 삶에 대한 결정들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단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바르가 얘기했던 삶의 주체 개념. 이는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인권인 자유, 그 자유의지가 있어서 또 우리는 모두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로서 살아나가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샬롯 브론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샬롯 브론테 하면 1847년에 제인 에어를 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책 제목을 그저 제인 에어로만 알고 있는데요. 처음 샬롯 브론테가 발간했을 당시에는 제인 에어 땡땡 자서전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인지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뒤에 자서전이라고 붙여서 번역되는 책은 제가 조금 못 봤는지 놓쳤는지 그렇습니다. 자, 제인 에어 뒤에 자서전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를 이제 평론가들은 이제 영미 문학 하시는 평론가들 견해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 제인이 처한 시대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를 했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1837년부터 대략 1901년까지 제임 기간이 빅토리아 시대인데요. 그 여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어떤 맥락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제국주의와 정치적인 혁명 측면에서는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많이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당시 가정과는 가정에 보이는 시각들은 가부장제가 철저한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은 그저 남성의 부속품,
그런 쯤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 때 문학사에 보면 그 이 샬롯 브론테가 제인 에어를 썼고요. 그의 여동생 에밀리 브론테가 폭풍의 언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제인 오스틴이 이제 그 오만과 편견을 썼던 시대가 또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시대 때 여성들이 글을 쓴다라는 것을 굉장히 불온하게 여겼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작가라는 단어, 그 author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권력 그리고 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의 주체이자 권력은 남성만이 지닐 수 있는데 그래서 여성들은 지닐 수 없는 그런 맥락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때 이제 그런 성적 편견이나 억압에도 여성적 글쓰기를 이어나간 그들의 작품들이 더 귀하게 읽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서전이라는 것은 도전과 저항을 한 자신의 삶을 글로 옮겼다라는 측면에서 자서전으로 붙였다 이렇게 평론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아무리 상황이 그 억압적이어도 그저 숨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있으면 읽는 독자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말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작품이 제인 에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서전이라는 단어를 붙인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샬롯 브론테가 여성도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 한 편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2010년에 개봉한 그 Desert Flower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사막의 꽃이라고 번역되는 작품인데요. 그 소말리아 출신 그 슈퍼모델 그 와리스 디리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영국으로 건너와서 슈퍼모델이 되기까지 성공담을 다뤘구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 작품을 보면 그 소말리아 아프리카에서 그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여성 할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순결한 여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맥락이라서 그 결혼을 하거나 그 문화적 제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할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결혼조차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리스 디리가 영국에 와서 이제 그 슈퍼모델로서 성공을 하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영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 사회에서의 여성 할례, 여성 억압 이러한 것들을 인터뷰도 하고 또 자전적인 소설을 썼고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이 데저트 플라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와리스 디리가 그 유엔 그 특별 대사 자격으로 또 유엔에서 연설을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필름은 아직 못 봤는데 그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 전통의 한 개인이 얼마나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 나갔는가. 흔히들 이제 페미니즘이나 다른 또 진보적인 맥락에서 자유는 투쟁이다라고 하거든요. 자유는 그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쟁해서 얻었을 때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와리스 디리가 거뒀던 이러한 맥락들은 그녀의 투쟁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 그 데저트 플라워가 소말리아어로 와리스 디리 이름이 이제 데저트 플라워 사막의 꽃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와리스 디리가 그 스스로 사막에서 이제 건너온 꽃이 되었고 그 꽃은 혼자 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그 억명 넘는 여성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러한 꽃으로 메타포로 자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샬롯 브론테와 마찬가지로 삶의 주체로서의 여성, 그러한 자유의지를 구현한 여성, 그러한 여성의 맥락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성별과 젠더의 구분은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중요합니다. 남성적이다, 남성스럽다. 이러한 수식어에 수많은 남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여성과 마찬가지로요. 다만 젠더의 문제가 남성보다 여성에 더 많이 부각되는 것은 대부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남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젠더 문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대부분 간과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 예를 2008년 미국 대선 경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버락 오바마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공격 굉장했었죠. 그래서 언론에서 대단히 비중 있게 다루어졌었더랬습니다. 반면에 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여성 비하적인 공격도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또 통로를 통해서 보면 이 버락 오바마가 받은 인종차별 못지않게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오바마 보다는 훨씬 적게, 아니 오히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또 신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존 맥케인 대통령 후보의 그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또 지목되었던 그러나 낙선한 그 세라 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 그리고 또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의장이기도 한 그 낸시 펠로시 이런 분들이 언론에서 2008년 대선 때 단골로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엄마와 정치인의 역할을 어떻게 잘 병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민주주의가 거의 구현되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살펴봤듯이 그 어떤 결정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젠더로서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요, 1970년 그리고 1980년대 여성 문제가 굉장히 활발히 얘기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그 시몬 드 보바르의 선언, 즉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일명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몬 드 보바르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70년대 새롭게 좀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큰 맥락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그 70년대 해석은 저 섹스 측면에서는 그 성별은 선천적인 범주이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범주에서 선천적인 범주이다. 뭐 비슷한 뜻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해보면 약간 다른 측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천적인 범주이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둬서 이제 성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젠더는 그 크게 변함없이 성별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때 성별은 선천적인 범주라서 한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가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강조하나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젠더의 의미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70년대 이 여성 문제에 관심 가졌던 보부알의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성별, 그러니까 선천적인 범주인 성별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별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만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럴 때 성별은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별과 이 젠더 개념을 같이 보는 시각이 1970년대 오게 되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970년대 시몬 드 보부아르 선언의 해석을 바라보면 성별과 젠더 개념은 모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나 문화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성별 자체를 고정적인 개념으로 봤다면 70년대 이후에는 성별도 젠더와 함께, 왜냐하면 성별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해석이 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성별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성별도 또 따라서 제도나 또 문화나 또 다양한 언어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고 또 다양하게 또 변주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젠더를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면서 접근해야 할까요? 방금 얘기했던 사회적, 문화적 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나가도 될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별과 함께 젠더는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젠더의 문제는 사실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결코 만만치 않은 용어고요.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데올로기나 모더니즘처럼 한마디로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래어 그대로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젠더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더의 스펙트럼 하면은 저 혹시 그 공문서 작성하시거나 또 설문지 작성할 때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항목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학교에서 줌으로 그 교원 연수가 있어서 이제 줌 연수를 받고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제 소속을 밝히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 항목이 남성, 여성 딱 두 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체크하라는 문항을 제가 접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항목 양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면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했던 그 설문에도 남성, 여성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타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밝히지 않는 것을 선호함이라는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일반화되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남성과 여성 아닌 기타 그리고 밝히지 않는 것을 선호함 여기에다가 체크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 성별로 가리킬 때 성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눌까요? 이분법적인 사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아주 오래된 사고방식입니다. 저 이분법에 의해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을 나눈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 그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분은 여자가 태어날 때 뭔가 인간으로서의 결핍된 것을 지녔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다. 즉 일종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기형아 취급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출산하면 남자, 기형아 여자 이런 식으로 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 세인트라고 칭해지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여자는 불완전한 남자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 고대 로마에는요, 다음에 해당하는 세 가지 계급들은 사람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마땅하다. 3대 피지배 계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두 번째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세 번째가 바로 여자입니다. 이렇게 아예 로마 시대 때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거나 또 이제 어떤 제도나 체계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쾌하니까요. 그래야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아니면 저쪽?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문제는 뭐냐면 이쪽 아니면 저쪽이 각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중요한 쪽, 한쪽은 중요하지 않은 쪽으로 수직적인 질서로 재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는 권장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남성으로 여성으로 우리 사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간성이라고 하죠. 그 인터섹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신체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2017년 그 UN 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그 간성의 인터섹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0.05%에서 1.7%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17년 자료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더 늘어난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비록 다수는 아닐지라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이죠. 제가 여기 올 때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성전환 군인 강제 전역이라는 이슈, 그 변하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이죠. 2020년이 시작되는 연초에 이 성전환 군인 강제 전역이라는 이슈로 연초가 꽤나 시끄러웠더랬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보니까 판결 문제로 또 뉴스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 주인공인 변하사는 처음에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 고등학교도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이 되고 나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또 많은 시간을 힘들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성 정체성을 결국은 드러내자 이렇게 결심을 했고, 또 소속 부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속 부대에서도 그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변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육군에 가서입니다. 이 육군에서는 그 전역 심사 위원회가 있나 봐요. 여기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변하사의 강제 전역이란 결정을 뜻밖의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분법적인 사고 측면에서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흔히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뭐 운운하는 그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 그래서 AI를 인간으로 보느냐 마느냐 뭐 사이보그 이런 논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핵심은 인간 개념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무릎 관절 수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사이보그인 셈이죠. 그런 식으로 보면, 그래서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것인가가 포스트 휴먼 시대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그리고 차별이라고 하면 인종차별, 성차별뿐만 아니라 종차별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데까지는 인간과 같은 평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 해방, 피터 싱어가 쓴 동물 해방 같은 책들도 이제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차별까지 시선을 확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변화사의 또는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이분법적인 사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들로부터 이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벽화, 그리스 여행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리스 벽화에 그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낙서가 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낙서 중에 그 토타 뮬리에르 인 우테로라고 쓰여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여성은 자궁 이외 그 무엇도 아니다. 이런 낙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시점부터 이른바 해체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했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골자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도 다 포스트 모더니즘 덕분에 발현하게 된 이론이 되겠는데요. 이 페미니즘도 수직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 관계를 수평적인 것으로 차이를 차별화시키지 말자라는 이러한 것으로서 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해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이 절대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믿음은 그 근거가 너무 약하고 허술하다. 그 물리학에서도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중간이 비어 있는 이분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럼 말주노초 파란보 그 무지개가 빨간색과 주황색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남성과 여성 이 사이에 놓인 많은 그러한 인간의 존재들을 저희들이 다시 헤아려 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젠더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시대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 이 문제를 이제 초반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빚어진 것이 바로 젠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이 젠더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도 또 젠더는 포함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차별과 혐오는 반드시 연민과 공감이라는 그러한 또 테마로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환대와 공존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또 꿈꿔야 하거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젠더의 개념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젠더 개념으로서 살펴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